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한 5번 내지 10번을 한다 그러면 다양한 강의를 시도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왕에 인문학 강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학이 뭔지, 인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 인문학이 대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지자체마다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뭐 어쩌다 어른, 차이나는 클래스, 뭐 기타 세계사, 기타 등등 강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마 인문학을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인문학 강의도 많이 들었고 지자체에서 또는 이런 문화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녀분이나 또는 동료분이나 친구분이 인문학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선뜻 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인문학이 뭐야? 라고 제가 만약에 당돌하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신있게 혹시 대답하실 분 있나요? 인문학은 뭐죠?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인문학 강의를 막상 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질문을 하면 머리를 극적극적하게 되죠. 네. 아마 그 원인은 이런 걸 겁니다. 인문학의 의미를 모른다기보다는 워낙 다양해요. 인문학의 의미가 워낙 큰 학문이니까, 그죠? 큰 학문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중에 하나를 잡아채서 대답하기가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인문학? 뭐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 우주의 질서를 알아보는 거,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거, 아니면 뭐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도 다 인문학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인생의 의미를 뭐 이렇게 뭐 캐보는 거, 탐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내가 3-4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썰렁해. 어디 가서 누가 자녀들이나 누가 물어 인문학이 뭐야?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뭐 성찰하는 거야. 뭐 별로 와닿지 않는 대답이잖아요, 그죠? 예, 별로 와닿지 않는 대답. 뭐 우주의 질서를 알아보는 거야. 뭐 과학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모호하기 쉬운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시간에 약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다 쏟아낼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3-4가지 정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아서 자신감 있게 이제 어디 가서 누군가가 생뚱맞게 썰렁하게 인문학이라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는 2개 아니면 전부 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이분이 인문학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아마 그런 반응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목은 소통인문학 결핍의 힘이라고 적었지만 소통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을 왜 공부하느냐?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좀 소통을 잘하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소통 좀 하라 그러면 뭐 벌써 민증까, 나이 따지고, 그죠? 고향 따지고, 그죠? 학교 따지고, 아파트 어디 사는지 따지고, 동네 어딘지 따지고, 따지는 게 많잖아요. 인문학적 소통이라는 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소탈하게 소통하는 게 인문학적 소통이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고 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도 요즘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 그러잖아요. 각박해지는 원인이 정치 탓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의 개개인들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요. 너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각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 바보들이 뭘 모르냐면 세상이 각박하다는 소리는 하고 다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이 닫힌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각박해진다는 건 모르고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설령 각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살만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죠? 같이 얘기 나눌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꽉 닫아놓은 채 살면서 경계하고 주변을 그죠? 여유당 정약용 선생이 자기 당호를 여유당이라고 적었죠. 여유당이라고 쓴 걸 가지고 어떤 사람 혹자들은 무식하게 여유당이니까 여유 있게 사는 삶인가? 아니에요. 여유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살겠다 이 뜻이에요. 여유당이라는 게 경계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의복을 함부로 입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그거를 여의당이라는 당원을 짓게 된 게 유배가 갖고 강진에서 처음 유배 갔는데 강진에 유배 갔는데 고을 원님도 나전들도 아전들도 아무도 챙기질 않아요. 대역죄인이라고 천주교도 천주쟁이니까 아무도 거둬주지 않아요. 근데 주막집 주모 할머니가 거둬줬어요. 그 주막집에서 4년을 살아요. 주막집에서 거기가 이제 사의제라는 주막인데 지금도 복원해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갔더니 그 사의제라는 그 주막에 요번에 경기도지사 당선된 김동연 씨가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갔더라고요. 그 제가 김동연 씨 사진 또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사의제라고 하는 사의제라는 게 뭐 네 가지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안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임금님 앞에 가고 정순왕후하고 그 노론 세력들이 틈만 나면 유배가 있는 정약용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건 계속 항소를 올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유배용만 가서 유유자적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나전들이 찾아와서 그냥 사약을 받아라. 그럴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네 가지. 옷 입는 걸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개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렀던 주막의 이름을 사의제라고 정했어요. 사의제. 그리고 해배가 돼서 18년 만에 나중에 이제 그 외갓집 도움을 받아가 해남윤 씨 외갓집 도움을 받아서 다산초당이라는 데 가서 11년 동안을 더 살고 총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끝내고 해배가 되어서 저 남양주로 올라온 남양주 그런 남양주 마제마을 알죠? 네, 남양주에 그 생가가 있죠. 네. 거기에 가서 살면서 유배 갔다 돌아와서 자기 집 당호를 그렇게 신 거예요. 여유당. 항상 경계하면서 누구를?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유당이라는 당원을 지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정약용의 삶은 극단적인 삶이었죠. 유배를 떠나고 또 해배가 되고 나서도 계속 견제 세력들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위험 사회니까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도 좀 열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열면서 사는 방법이 바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그리고 소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나는 결핍 같은 거 없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그 손 든 게 결핍이죠. 그죠? 네. 그죠? 결핍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결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핍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죠? 네. 내가 결핍이 많으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결핍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결핍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안 먹어? 아래 고기고. 내가 누르면 안 돼요. 저기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네, 그건 뭐 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왜 인문학인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인문학의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인문학 하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인문학 하면 알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인문학 하면 뭐냐면 일단 첫째, 고리타분한 거. 먹고 사니지만과 관련 없는 거.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대학도 인문학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와야 취직이 잘 되고 이공계 나와야 취직이 안 되잖아요. 공문과, 철학과 나오면 취직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 이런 거 읽는 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문학에 대한 그게 편견이고 오해예요. 인문학에 대한 편견이고 오해인데 그런데 그렇게 뭘 별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인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가.
그 원인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길게 하면 한 2시간 동안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들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심심풀이로 퀴즈 하나 해볼까요? 20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20세기죠? 지금은 21세기죠? 네. 네? 99년까지? 몇 년부터? 1900년부터 99년까지? 땡! 1991년도? 네? 1991년도는 20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20세기지. 네, 20세기. 네. 1900에서 2000. 예? 1900에서 2000. 땡! 두 분 다 틀렸어요. 1년씩 틀렸어요. 그렇죠. 1901년부터 2000년까지가 20세기.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연도를 서기라 그래요. 서기는 뭐예요? 예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혹시 기원전 BC 몇 년 가다가 혹시 역사 연도 중에 영년이라는 연도 본 적 있어요? 영년이라는 거 없어요. 기원전에 가다가 기원으로 오면 1년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 그죠? 그 다음 3세기는 201년부터 300년까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 그 21세기는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1년부터 시작한 거죠. 2000년까지가 20세기니까 2001년부터가 21세기죠.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 21세기가 된 지가 22년째 된 거죠. 그죠? 22년째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22세 이상이시죠? 맞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하여튼 어디 22세 이상 다 되셨죠? 22세 이상 됐다는 얘기는 다 20세기를 살았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1990년대, 1980년대도 다 살아 계셨죠? 그때도 살았잖아요. 20세기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반 이상이 20세기를 살았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21세기를 더 많이 사셨나요? 35이면 20세기는 자녀분만 아니면 자녀분. 농담이에요. 네. 어찌됐건 우리가 20세기를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어떤 세기였을까요? 20세기는. 너무 질문이 막연하죠. 그러니까 질문해놓고 바로 제가 답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역동적인 세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구의 역사상, 지구의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지구에 와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세기가 20세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6.25 또 겪었잖아요. 전쟁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미사일 쏘고 뭐 대포 쏘고 탱크 굴러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죠. 히틀러가 일으켰던 세계 2차 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면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독일은 옛날부터 탄광 산업이 발달했어요. 탄광. 석탄은 굉장히 많이 채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광부들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가서 또 여성들은 또 간호사로 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독일은 탄광은 많은데 석유가 없어요. 석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가 노린 목적지는 2가지예요. 러시아로 가서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유전을 차지하는 거. 그 다음 밑으로 중동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롬멜 장군 통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통해서 중동,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석유 창고잖아요. 그죠? 이 2개를 확보하는 게 히틀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석유만 확보하면 자기가 세계대전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를 확보하면. 기동력이 필요해진 시기가 이제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은 본격적으로 기동전이 벌어지는 전투기. 그죠? 전투기. 그 다음에 탱크.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중국이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 중국 밑에 있는 그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있는 유전을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 석유 에너지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나중에 석유를 확보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나무 엑기스라고 해서 소나무 송진을 이용한 연료를 비행기에 싣고 그걸 연료로 써서 비행기를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태워서 태평양에 있는 미군 부대인 진주만
공습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하고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으면 비행기가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폭탄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폭탄을 싣고 갈 만한 연료가 확보가 안 돼. 왜냐면 원유에 수출한 연료를 쓰면은 연소율이 좋아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소나무, 우리 조선에 있는 소나무가 그때 다 뽑힌 거예요. 그 연료를 쓴다고. 일본 놈들이. 쇠붙이 총알 만든다고 다 가져간 것처럼 소나무 다 캐갔어요. 소나무 뿌리. 그 송진액 이런 거 갖고 연료 만든다고. 근데 이 송진액 소나무로 만든 연료는 옥탄가가 낮아서 연소율이 떨어져서 진주만까지 나라는 갈 수 있는데 돌아올 연료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나라는 가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가서 자기가 그냥 때려박은 거예요. 애국심이 풍부해서 때려박은 게 아니라 돌아올 연료가 없이 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1차적으로 착출한 게 누굴 착출했을까요? 가미가제 특공대에 주로 착출이 누굴 했을까요?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 이 가미가제는 많이 죽었어요. 뭐 일부러 내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분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가미가제 특공대 우리나라 조선에서 유학 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 신사에 가면 이름 없는 그 비가 있잖아요. 거기 그때 보면 조선 유학생 출신들 뭐 이런 이름 없는 병사들의 그 신사비도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일본은 공개를 안 하죠. 뭐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정사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해요. 어찌됐건 결국 연료 전쟁, 에너지 전쟁을 벌였던 20세기. 그죠? 2차 대전. 그 이후로도 뭐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중공업이라든가 중화학 산업 이런 거 대규모 사업들이 생기니까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기가 바로 20세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에너지 갖고는 안 되니까 20세기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된 게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그치? 원자력 같은 거 굉장히 우리나라가 기술도 좋고 그런데 한데 이 원자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환경 문제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지금 뭐 정치적 이슈가 돼 있죠. 정치적 이슈는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세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바쁘게 살았던 세기예요. 20세기는. 바쁘게 살았어. 바쁘게. 저마다 바쁘게 살았는데 그 바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이 박혀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어.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목표가 있었어. 목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새마을운동. 그죠? 그걸 또 비롯해서 그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지배 담론은 뭐였냐? 딱 한마디로 돈이었어요. 돈만 잘 벌면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마치 미신처럼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아픈 이웃이 있고 힘든 이웃이 있어도 그거 챙길 겨를이 없어요. 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학문이 뭐였냐면 사회과학이었어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노하우의 학문이에요. 노하우는 뭐냐? 답을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재를 타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GNP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총생산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갈 것인가? 전부 어떻게로 점철된 학문. 그러니까 20세기를 지배했던 학문은 뭐야?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어떤 학문이라고요?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 20세기는 우리가 빨리빨리 답을 알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교재도 해적판. 외국 원서 저작권료도 안 주고 학교 앞에 제본해가지고 그죠? 불법으로 책 유튜브 그 원서 읽고 빨리 기술 배우고 그래야만 그 기술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구린 구석이기도 한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뭐 저작료 다 주고 원서 수입해서 뭐 그걸 번역 제대로 해서 읽을 겨를이 없어요. 빨리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받아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 외교관이나 이런 정부 관료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기술 훔쳐오는 나라고 정신이 없어요.
연구소 가고 슬쩍 몰래 사진 딱 찍어갖고 자료 보면 빨리 사진 찍어갖고 오고 스파이, 산업 스파이, 그죠? 네. 그렇게라도 해서 일본 기술을 배우고 미국 기술을 배우고 독일 기술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뭐 1등을 자랑하고 1등 글로벌 기업 1등을 지향하는 기업이다라고 광고를 합니다만 삼성은 철저하게 2등 기업이었어요. 일본이 먼저 만든 전자제품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본 따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 고가 제품은 일본 제품, 그 저가 제품은 삼성.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나서 일본 전자산업은 다 망하고 삼성이 1등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저절로 된 건 아니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삼성은 아직도 일본 문화가 있어요. 기업에 가면. 제가 삼성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삼성 연구원들 대상으로 6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걔네는 평상시 쓰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야.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럼 차주에 만나자 차주에. 굳이 한자로 차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러면 되는데 차주에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쓰는 은근한 그 업무 용어들이 보면 일본어들이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어찌됐건 우리가 20세기를 빨리빨리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공부도 공부하는 사람만 공부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까지만 옛날에는 공고나 상고가 더 인기 있었어.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잖아요.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남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고, 그죠? 네. 네. 또는 상고, 여성들은 상고, 서울여상 이런 거 천재들만 간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죠? 지금 막 김동현 씨 얘기를 또 하네. 김동현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아까 강진 얘기하다 또 얘기. 김동현 씨도 덕수상고 나왔잖아요. 덕수상고. 덕수상고 나온 사람이 그 대학은 국제대학이라고 저 그냥 공무원 되고 그러면 그냥 학위 따기 위해서 다니는 그냥 그런 대학. 서울대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덕수상고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국제대인가 거기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죠. 덕수상고, 또 설린상고 야구를 잘했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는. 네, 서울공고, 금호공고, 또 저기 무슨 공고가 있죠? 네, 성동공고, 네, 뭐 이런 공고들이 한양공고, 뭐 이런 3대, 4대 공고, 인하공고, 뭐 이런 공대들이 많이 공고 혹은 공대들이 많이 있었고. 어쨌든 그러니까 20세기 관건은 빨리 뭘 획득하는 것?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노하우를 획득하는 학문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노하우를 획득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나라가 됐어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GNP 조사를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GNP가 200달러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와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수출 품목이 뭐였을까? 우리나라가? 가발. 맞습니다. 가발. 여성들 머리 잘라갖고 가공해갖고 그거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1960년대 와서 드디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무려 300달러가 됐어요. 300달러. 연소득이 평균 연소득이 300달러가 됐어요. 그랬는데 2010년대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 GNP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자, 1960년대 300달러 했던 나라가 2010년대에 3만 달러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50년 만에, 다시 말해 반세기 만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해갖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4마리 용. 근데 이 4마리 용 중에서 삐까삐까 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10년 뭐 일본처럼 따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나갔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어떤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경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산업 인력을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산업 연수만 받고 가야 되는데 또 곳곳에 터져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느라고 불법 체류로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본받고 싶은 전형이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무려 1인당 소득이 100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저렇게 빠른 시간에 저렇게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다들 잘 살고 다들 양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고
다들 허리 펴고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저희 어머니 소원이 그랬어요. 양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는 거 허리 펴고 설거지하는 거. 옛날에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싱크대에서는 서서 설거지를 하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소원이었는데 그거 소원이 이루어진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저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들 치매가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32년생이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양변기에서 볼일 보시고 허리 펴고 설거지 하니까 행복해지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왜요? 그랬더니 못 살았어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왜? 뭐 때문에 그러지?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사람들 사이에 인심이 있었잖아. 인심. 제가 막내다 보니까 집에서 좀 부침개 부치면 꼭 이웃한테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다른 음식은 그냥 먹는데 부침개는 꼭 갖다 줘야 돼.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부침개만 꼭 갖다 줘야 되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부침개는 부칠 때 냄새가 나잖아. 기름 냄새가 온통에 퍼지는데 냄새만 자꾸 풍기고 우리끼리 먹으면 욕하잖아. 그러니까 부침개 부쳤으면 너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네. 또 부침개 갖다 주면 그 집에서 그냥 안 보내요. 빈 그릇 안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못해 김치가 됐건 뭐 하다면 오이 하나가 됐건 호박 하나가 됐건 이렇게 또 주면 또 그거 갖고 된장찌개 된장 끓여 먹고 그런 인심이 있었어요. 성남이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 동시. 성남이 지금 뭐 옛날에 그 1960년대 70년대 청계천 복귀하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도시빈민들, 그 도시빈민 생활하던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 크게 4군데가 있어요. 성남시, 그 다음에 상계동, 그 다음에 봉천동, 금호동 이런 데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도시가 성남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바리바리 그냥 집들이 딱딱딱딱 붙어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집에서 뭐 하는지 다 들리잖아요. 화장실 공동 화장실 쓰고, 그죠? 이웃집에 밥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이웃집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사랑을 나누는 것도 다 들리고, 네? 그러고 살았어요 서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 없이 사는 거야 서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라는 희한한 공간 지어놓고 칸막이 쳐놓고 서로 각각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윗집에서 소리 좀 난다고 들어가서 싸우고 때리고, 그죠? 층간소음 난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요만한 꼬맹이가 바로 밑에 집 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살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세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많은 노하우를 터득해서 GNP 1인당 소득이 쑥쑥 자라서 100배가 됐으니까 이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행복해질 겨를도 없이 뭘 맞았어요?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국민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원인도 모르게 IMF를 겪었죠.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김영삼 정권에. 그죠? 네. 국제 어떤 경제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한보, 정태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는 국내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죠? 외국 돈, 헤지펀드 같은 거, 그죠? 이자 비싸고 악성 자금 이런 거 들여와서 종금사라고 해서 종금사냐 종합금융회사가 외국 돈을 비싼 이자를 두고 들여와서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막 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헤지펀드 이렇게 그 악성 자금은 기업들이 쓰고 만약에 기업에서 그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선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대우 김우중이 해먹은 돈만 22조 원이 넘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4조였어요. 국가 예산의 반을 김우중이 해먹고 세계 경영한다고. 온 세계에다 공장 진다고 어쩌고 해놓고 대우그룹은요. 대우실업소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재계 3위 그룹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현대 따라서 자동차 만들고 삼성 따라서 LG 따라서 가전제품 만들고 뭐 탱크주의가 어떠고 저쩌고 다 2등, 3등 제품만 있었어요. 대우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이긴 적이 있어요? 대우전자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왜? 돈을 빌리는 기술이 세계 최고였어요. 김우중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을 다 끌어다가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경영한다고 현지에 가서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망했죠.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국간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간 창고.
한국은행에 30억 달러밖에 안 남았었어요. IMF 때. 30억 달러는 우리나라 빚이 많은 나라예요. 매해 외국의 채권에 대해서 거의 갚아야 되는 국가 부채가 있는데 1년치 이자 감당도 안 되는 돈이에요. 30억 달러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외국에서 진 빚에 대해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신용도를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선언해야 돼. 모라토리움. 우리 빚 갚는 건 좀 유예해달라. 연기해달라.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더 다음 모라토리움 다음 단계가 뭐예요? 디폴트. 우리 빚 못 갚아. 니네 빚 안 갚을 거야. 이게 디폴트 선언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디폴트 선언했잖아요. 왜 하나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했다. 디폴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빚을 지고서 선생님 저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좀만 기다려요. 좀만 기다려요. 좀 상황이 힘들어서니까 나중에 좀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이게 모라토리움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안 갚아. 어쩔 건데? 이게 디폴트예요. 근데 디폴트를 선언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디폴트를 선언했거나 선언할 자격이 돼. 왜? 일단 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디폴트 선언해도 이 나라가 또 돈을 꽂아요. 왜? 우리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으니까. 언젠가 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디폴트 선언하면 거래 딱 끊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자원이 있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가진 거라면 인구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디폴트 선언하고 싶어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디폴트 선언하기 전에, 모라토리움 선언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IMF 가서 바짓가랑 자꾸 매달려야지. 깡드수스. 프랑스 출신의 IMF 총재가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그때 한창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력 후보가 3명이었어요.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 3명한테 불러서 각서를 받 이인재였나 김종필이었나? 3명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IMF 총재가. 각서 내용이 뭐냐면 이건 각 후보 기호 1번 김영삼, 기호 2번 김대중, 기호 3번 뭐 누구 해갖고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IMF에서 빌린 돈을 열심히 갚겠습니다. 각서 도장관. 아직 대통령도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각서 쓰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이 IMF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가 부도나 버리니까. 그래서 겨우 우리나라가 회생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IMF 극복한다고 그냥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빅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 해 재벌 회사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그러면 계열사가 100개가 넘어. 콩나물 대가리에서부터 최첨단 전자제품까지 다 대기업이 만들어. 시골엔 저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 그 마트, 구멍가게까지 다 대기업 운영, 다 자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좀 대기업으로 대기업답게 업종 전문화해서 잘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소비 상품 같은 거는 좀 일반 서민 작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갖고 경쟁하는데 LG하고 삼성하고 빅딜 해라. LG가 반도체 반납했잖아요. 그 LG가 반도체를 반납하고 땅을 치고 한다면 그 LG가 반납한 반도체를 가 지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지금은 SK인데 그 전에 SK 전에 누구였죠? 네, 현대에서 맡았었죠. 네. 근데 LG는 지금도 그때 빅딜 해갖고 반도체 내놓은 거를 그룹사 차원에서 아주 그냥 통탄한다 그럽니다. 네. 그때 빅딜 거래를 많이 했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찌됐건 그런 극약 처방을 하고 공적 자금 500조 원이나 투자를 해갖고 망해가는 기업들 살리고 해서 기업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여전히 해고 상태, 여전히 실직 상태, 여전히 빈곤 상태. 그래서 그때 IMF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고통 분담. 국가적인 고통이 왔으니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합시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국민이에요. 금모으기 그때 해갖고요. 할머니를 쌍가락지까지 해가지고 금 모아주게 한다고 줄을 나래를 섰잖아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금 냈잖아요. 주로 가난한 동네에서. 금을 제일 많이 안 낸 동네가 강남이에요. 강남 애들은 금을 거의 안 냈어요. 집에 금 두꺼비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내요. 가난한 저 성남, 저 상계동, 저기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금 다 모아냈는데
그 금을 모은 돈으로 한 사람이 10억 달러치. 1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거를 외국에 가서 금을 이제 가공을 해갖고 파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하필이면 대우실업에서 했어. 그래갖고 금을 외국에 가서 팔았는데 그 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아직까지 없어. 이런 썩을 놈. 그 돈이 그 금이 어떤 금인데? 전 국민이 모아준 돈이잖아. 모아준 금이잖아. 그걸 갖다 팔아먹고 정부에 또는 국가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어. 이게 순토동 재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거 다 해먹고 정부 돈 다 끌어먹고 그걸 부정해서 외국 돈 잔뜩 빌려갖고 한국은행 고갈시켜놓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공적 자금 엄청나게 지원받아갖고 다시 재벌이 되고 다시 사업을 하고 국민들은 금 다 뺏겨. 직장 잃어. 할 데가 없으니까 서울역 영등포 노숙인으로 전락해서 남은 사람들. 가만 방치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한 거예요. 최초로 노숙인 인문학을 만든 사람이지. 노숙인들한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근데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패자 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한 번 미끄러지면 절대 다시 올라설 수 없는 나라예요. 살고란 나라예요. 살고란. 한 번 망하면 회복불능, 승자 독식, 이기자가 뭐든지 다 갖는 그잖아요? 네. 승자 독식, 패자 부활전 용납하지 않는 나라.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사고는 지들이 다치고 기업하고 정부 관료들이 사고는 지네들이 다치고 고통은 우리 같은 서민 국민들한테 다 전가하고 그죠? 그때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하던 사업을 IMF 때 말아먹고 잘 다니던 직장을 IMF 때 퇴직당하고 아직까지도 힘들게 살고 병 들어 죽고 화병에 죽고 그죠? 이랬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2시간 강의하는데 첫 시간에는 이제 왜 IMF인가 이걸 하고 왜 인문학인가 이걸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강의 2개 할 거니까요. 네. 이제 첫 시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 네. 열심히만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거라고 믿었군요. 정부가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군요. 그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잘못도 저지른 게 없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갑자기 부도 맞은 회사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행복이라는 것은 돈만 생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소득 수준이 아무리 늘어도 정신적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을 탕진하고 젊은 시절을 오로지 그냥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뭐하러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가. 이렇게 허무하게 될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고통을 전담하게 되고 이렇게 상황을 맞닥뜨릴 거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좀 옆도 둘러보고, 그죠? 좀 여유도 갖고, 쉬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괜히 이러고 살았나 보다.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끝에 희한하게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마치 세기말적 증후군처럼 발견된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답 찾느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답 찾아 나서지 말고 사회과학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IMF 때 겪은 허무함 이걸 느끼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잖아요. 질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20세기 때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답만 찾아서 뛰었던 거예요. 답만 찾아서. 답만 찾아서. 결론만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찾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IMF를 맞았구나. 그렇다면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질문부터 던지고 나서 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래서 그 질문하는 학문, 답을 찾는 노하우가 아니라 질문하는 학문. 따라해보세요. No why. No 왜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Who are you? 나는 네, 맞아요. 나는 누구지? 네. Who I am. 네. 그죠? 네.
나는 누구인가? 후회 말이구나. 서부터 묻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하우의 학문인 사회과학이 아니라 노와의 학문, 인문학으로 관심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에 대한 정의가 하나 나왔네요. 인문학은 무슨 학문이에요? 나는 질문하는. 그래, 질문하는 학문이다. 질문하는. 20세기에는 질문 없이 답만 찾아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아건설이 저기 성수대교를 건설할 때 최원석 회장이, 젊은 회장이, 야 빨리빨리 공기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 저 철근 좀 덜 넣고 그래도 빨리빨리 끝내. 그때 직원 중에 하나 선생님, 회장님, 저기 철근을 이렇게 좀 덜 넣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리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만약에 질문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회사 오너한테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 하면 잘리니까. 이런 거라? 네가 뭔데 그런 질문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권위주의. 그죠? 윗사람한테 질문 못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중동에 가서 다른 일본 건설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1년 걸리는 공사를 우리나라는 갔다 하면 6개월 만에 완성을 해요. 완공을 해요. 쏟다. 그래갖고 막 해외 화제가 돼.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공사를 빨리 끝낸다. 그러니까 막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 막 이런 중동 국가 우리나라한테 엄청 건설회사들한테 막 자기네 나라에 와서 수로를 지어달라, 뭐 건물을 지어달라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1970년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그런 데 가서 일을 했잖아요. 중동 건설 노동 붐이 일어났죠.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제 매형이 7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너무 고생해서 하루에 20시간을 일을 해요. 하루에 20시간. 팬티만 입고. 너무 더우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게 더 편했대.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인데, 저희 매형인데, 야,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 그래서 에이, 뻥치지 마세요. 물을 누가 돈 주고 먹고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물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짜리 공사를 6개월에 끝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은 1년 동안 받아야 될 임금을 6개월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줘야 될 월급을 6개월만 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기업 노동자는 뭐예요?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죠. 하루에 10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20시간 일한다고 해서 2배의 임금을 줘요? 아니에요. 조금 더 주죠. 100원 주고 한 120원 주고. 그죠?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 노동 구조를 보니까 야, 나 100원 받았는데 120원이나 받았어. 아, 우리 회사가 나를 엄청 대우해 주는구나. 80원씩 착취당하고 있는 건 모르는 거죠. 공사를 빨리 끝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이 이익을 착취한다는 얘기고 노동자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관공서에서 그게 너무 심각해서 관공서에서 관급 공사를 줄 때는 공사의 원칙이 제일 원칙인지 아세요? 공기를 앞당기지 마라. 공기를 맞춰서 끝내라 해요. 맞춰서. 공기를 앞당긴다는 얘기는 첫째는 노동자는 임금을 착취한다는 얘기도 있죠. 또 하나는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실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부실공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던 시대에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그럼 21세기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노하우가 아니라 노하이. 모든 학문은요. 여러분들 동양에서는 우리 공자님의 유교 사상이 발달해 있잖아요. 유교 경전 중에서 유교 관련된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뭘까요?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거. 논어죠, 논어. 그죠? 네, 논어. 논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뭘까요? 네? 인? 예, 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9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공자는 인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뭘 중요하게 여기죠? 예, 맞습니다. 예, 얘가 81번 나옵니다. 81번.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또 뭘까요? 네? 네? 관용? 관용은 우리나라 그 동양에는 없었던 학문이에요. 똘레랑스라서 서구에서 들어온 학문이에요. 관용은. 똘레랑스.
세 번째가 효입니다. 효가 30몇 번 나오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세 번째. 그러니까 인이 제일 많이 나오다 얘 그다음 효가 나오는데 노래. 근데 그거보다 인보다 99번 나오는 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숫자를 세지 않아요. 그걸. 근데 실제로는 그 글자가 더 많이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정답. 자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 가로사대. 그죠? 공자 가로사대. 자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자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용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센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자완이에요. 자완. 다시 말해서 노노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제자들이 적어놓은 책이 논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님의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활 계속 나와요. 자, 여기 핵심이 자활이 왜 나왔을까요? 다시 말해서 공자님은 왜 말씀하셨죠? 공자님 왜 말씀하셨어요? 그래, 질문 누가 했어요? 그렇죠. 제자 자로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활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다. 이게 논어 서술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논어라는 책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책이에요. 제자의 질문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논어예요. 다시 말해서 동양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책이라?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학문은 특히 동양의 학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서양의 학문은 어떨까요? 동양에 공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물은 거를 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자처럼? 아니죠. 반대죠. 반대. 네. 너 자신을 알아. 너 thyself.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 델포이 신전에 문 입구에 써있던 말이에요. 최초로 썼던 사람은 탈레스. 너 자신을 알아. 근데 소크라테스가 유행을 시킨 거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고 있지, 사람들. No thyself. 근데 그거보다 소크라테스는 주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질문했던 사람. 소크라테스의 어머니 직업이 산파였어.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이를 낳는 거는 산모. 산파는 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엄마 직업의 영향을 받아서 산파 역할을 하는 살았어요. 제자가 물은 걸 소크라테스는 스승으로서 제자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사람, 즉 공자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제자한테 가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신의 영역에 빠져 있었고 인간의 이성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신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우는 과일 장사가 과일을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데 과일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근데 과일 장사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은 장사의 신이 과일이 팔리지 않게 하셨나 보다. 집에 가서 장사의 신한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지나가다가 과일 장사가 지나가. 어이! 오늘 좀 팔았어? 장사가. 아니 오늘은 장사의 신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장사의 신? 그래서 장사의 신이 문제일까? 혹시 과일 어디서 팔았어? 조금서 팔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혹시 장소를 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데 옮기면 되지 않을까? 에이 그 무슨 소리야. 내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의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 뭐 장소가 뭐가 중요해. 아니 그래 혹시 모르잖아. 장사의 신도 착각할 수 있잖아. 좀 넓은 데 가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데 한번 내일은 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러면 망설이다가 밑줄 번져니까 한번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데로 가볼 수 있잖아요. 과일 잘 팔려. 그럼 깨닫는 거지. 아 장사의 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일을 파는 장소를 선택을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 진리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장본인은 장사하는 그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뭐였어요?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아이를 낳는 건 산모. 그죠? 산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이라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다른 말로 산파술이야. 산파술.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소크라테스였대. 그러니까 뭐냐면 동서양의 학문의 기본은 다 뭐로부터 출발한 거다? 질문으로부터 출발.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본은 뭐다?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대비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이기도 해요. 인문학. 전체를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워낙 커다란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정의가 하나 나왔죠. 인문학이란 뭐 하는 학문이다?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질문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아까 영어로 멋있게 Who am I? Who I am? 뭐가 맞아요? 네. Who am I? 네. 나는 누구냐? 왜 사냐? 나는 왜 사냐? 여러분들 몽테뉴라는 사람 알죠? 몽테뉴. 몽테뉴 철학자죠? 철학자이자 에세이라는 프랑스의 그 모럴리스트의 원조라고 해요. 프랑스 모럴리스트 원조. 모럴리스트 그 도덕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럴리스트라고 하는 건 프랑스 전통 지식인 그룹의 원조예요. 몽테뉴 밑에 팡세 썼던 파스칼이 있고 또 그 밑에 쭉 나가서 누구죠? 그 사회대학론 썼던 루소가 있고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프랑스 지식사회가 몽테뉴로부터 출발하는데 몽테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는 장사치였어요. 장사꾼. 근데 장사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대한 성을 보르도에 거대한 성을 샀어요. 성을 살 만큼 재산을 많이 축적한 다음에 옛날에는 관직을 매관매직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관직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때에 와서 이제 장사해서 천하게 사는 것보다 좀 격조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몽테뉴 아버지가 지방 판사직을 사요. 지방 판사가 되는 거죠. 지방 판사. 그리고 지방 판사직은 우리나라 지금 우체국이 그렇죠. 지방에 있는 우체국이 대물림이 가능해요. 우체국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정부 최신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들이 운영하는 우체국들이 시골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는 개인들이 우체국 운영해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몽테뉴한테 지방 판사직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프랑스의 지식사회에서는 일부 특권층은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배워요. 라틴어를 배워야만 출세를 할 수 있어요. 법전, 성경 이런 게 다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도 안 됐어요.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성직자들하고 일부 귀족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라틴어를 아니까. 성경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은 성직자들 가서 너 번 돈의 80% 나한테 내야 돼. 내가 신부님이야. 왜? 왜 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내가 하나님 잘못이라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수도원에다가요. 이 수도원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 1년 수확의 80%를 수도원에 갖다 바쳤어요. 80%. 대신 백 써서 우리 자녀를 수도원에 좀 받아주십시오. 자식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틴어를 배울 수가 있고 성직자가 될 수 있고 성직자가 된다는 건 지도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수도원에 넣는데 수도원에서 그렇게 농민들의 자식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을 혹독하게 키우죠. 기숙사에서. 그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죠. 그럼 걔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성경 필사하는 일 하는 일, 필사.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평생 결혼도 못하게 하죠. 그 수도원에 가면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동성애. 그 문제를 다룬 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잖아요. 수도원 안에서 벌어지는 동성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백인들 피부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피부 사이사이 이렇게 푸른 반점들이 있죠. 그게 20세기에 와서 발견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오래 중세 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성병의 한 종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세기 이후로 와서 그게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발견이 됐죠. 근데 그 이전부터 동성애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전통에 의해서 질병이 있어 왔다라는 게 소수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 정산 아닌데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수도원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몽테뉴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정부를 아예 라틴어를 쓰는 가정부를 옆에 붙였어요. 유모를. 라틴어를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인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지방 판사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사로 승진을 앞두고 발령이 났어요. 이제 대법원 판사로 승진된다는 발령장을 받았어요. 근데 발령장을 집어 던지고 판사직을 때려치고 집에 와서 자기 집에 10년 동안 도움을 물출하고 보르도 성의 그 성곽 높은 데 있잖아. 거기에 올라가고 이 나무 이렇게 기둥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씩 다 써요. 문구를 다 써놓고 84개의 문구를 써놓고 매일 일어나서 그 문구들을 보면서 책을 읽었는데 약 그때 당시 아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가지고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평생 이 책만 읽고 살겠다. 책만 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혼자 스스로 유배된 생활을 한 끝에 세상에다가 책을 내놔요. 그 내놓은 책이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에세. ESSAIS. ESS. 그러니까 에세. ESSAIS. 스페링이 에세. S. ESSAIS. 이게 불어로 에세이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이 에세이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에세이라는 말을 보고 딱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몽테뉴보다 후대 사람인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 철학자. 그러니까 이 불어인 에세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세이예요. ESSAEY 에세이. 불어로 와인이죠. 와인. 우리가 지금 와인 먹죠. 와인 좋아하잖아요. 와인이 그 불어로 뱅이에요. 뱅. VIN. 뱅. 근데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독하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술 늘 즐겨 먹고 파티 때 먹고 너무 부러워 쓴 거예요. 프랑스의 선진 문화가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배에다가 와인을 잔뜩 싣고 영국으로 왔어요. 근데 배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뱅의 V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W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 이름이 뱅이 영국에 가서 와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거 야사지만 맞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에세이가 영어 에세이로 바뀐 거예요. 에세이로 바뀐 거죠. 이 에세이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몽테뉴 에세이 세 권의 책의 주장이 그 제목이 이겁니다. 첫째는 일부의 내용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2부가 중요합니다. 2부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걸 불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크세주라고 해요. 크세주. 그게 2번. 나는 무엇을 아는가? 크세주. 자, 나는 무엇을 아는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크세주. 옛날에 그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크세주라는 걸 주제로 앵커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크세주.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좀 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무엇인가?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세 번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몽테뉴가 쓴 에세이의 1부, 2부, 3부의 내용입니다. 이게 유럽의 인문주의를 이끌었던 책입니다. 이 에세이가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 이탈리아 사람까지, 독일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된 책이 바로 에세이. 우리나라는 이 에세이가 참 미개한 국가였죠. 여태까지 에세이가 제대로 된 번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몽테뉴의, 여러분들이 혹시 몽테뉴 접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책이 뭐냐면 몽테뉴 수상록.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상록이라는 말은 일본식 번역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생 때 남들이 하도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또는 선생님들이 필독서다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읽다가 포기한 책이 있다. 다 있죠? 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너무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몰래 다 접어놓고 아직 나는 이 책을 이해하기는 좀 지적 수준,
생각의 수준 또는 어휘 수준이 안 돼요 하고 살짝 적어놓은 책이 있죠. 누구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저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이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안 돼서 못 읽은 게 아니에요. 왜 못 읽었냐? 번역이 엉망이어서 못 읽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외국 서적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학자가 직접 그 나라 언어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중용을 해서 중용. 일본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그 일본어로 번역된 거를 우리나라로 재탕 옮긴 거예요. 하다 짬뽕 국물도 재탕하면 맛이 없는데, 그죠? 예, 네, 그렇잖아요. 한번 원 국물이 맛있잖아요. 김치찌개도 계속 데우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김치찌개는 데울수록 더 맛있나? 하여튼 그 재탕은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일본식 한자어를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슬픈 역사입니다. 식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에 익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 80대 90대 되신 우리보다 전 세대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 없이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아는지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일본식 참고로요. 우리가 대착각이 뭐냐면 한자가 우리가 쓰는 한자 있잖아요. 한자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착각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종대왕 때는 중국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는 우리하고 대화하면 안 통할까 안 통할까요? 전혀 안 통해요. 세종대왕 때 썼던 어휘와 단어들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완전히 달라요. 세종대왕 때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의 한자를 썼지만 우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후로는 전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고문들 아까 노노 얘기했지만 노노, 대학, 중용 다 드셔보십시오. 택배라는 말이 있나? 택배 이런 말 없어요. 일본식 한자예요. 택배도. 집으로 배달해준다. 택배. 착불 이런 건 더 없지. 다 일본식 한자예요. 제가 일본식 한자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한번 뜻을 맞춰보세요. 공자는 은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공자는 은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내가 책을 읽는데 공자는 은인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갑자기 얘기를 안 해? 공무원들인가 다? 고마운 사람이다? 아니, 공자는 은나라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공자는 은나라 사람 이렇게 쓰면 알았지. 한글로 쓰면 알았는데 은인이다 그러니까 인자 은인이 고마운 사람인지 은나라 사람이 모르잖아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사자들 무슨 뜻이에요? 사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소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 한글로 쓰면 쉽게 알아듣는데 한자로 써놓으니까 엉뚱한 동물에 있는 사자가 연상하잖아요. 그죠? 네. 또 뭐가 있을까? 신통기. 헤로도투스의 신통기 무슨 뜻이에요? 신통한 기술? 신들의 계보를 쓴 책이 신들의 계보를 쓴 책.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적 무슨 뜻이 마적단들이 싹 돈 뺏어갖고 하고 그거예요? 마술피라는 뜻이 마술피. 마술피.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마술피라고 금방 알잖아요. 그죠? 마적이라고 한자로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있는데 남들이 좋은 책이라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줘서 읽는데 아프락삭스 선과 악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분명히 20페이지 30페이지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계속 모르겠어요. 이 모르는 얘기를 인내식으로 바늘을 찔러가면서 무슨 청산 가면 수절하는 것도 아니고 찔러가면서 그까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0페이지까지 읽다가 접어놓고 나는 아직 이 책을 읽을 능력이 안 되나 접어놨던 거예요. 왜? 지금 두세 가지만 예를 들는데 한 번도 못 맞췄잖아요. 여러분들. 공자 은인이라고 못 맞췄지, 마적도 못 맞췄지. 마적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도 못 맞췄잖아요. 신통기 못 맞췄지, 사자들 못 맞췄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
그걸 지금 우리 한글 세대잖아요. 그걸 쉽게 마적애나 마술필이 없었으면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공자는 은나라 사람이 없었으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써놓은 책이라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30년, 40년 전의 책은 일본에서 번역한 걸 중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본식 한자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도처에서 발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어. 뭐? 재밌다고? 뻥치고 있네. 재미 하나도 없구만. 그죠? 이런 거죠. 근데요, 지금 어렸을 때 읽다 포기한 책을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왜? 지금은 다 직접 번역한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이 출발어와 도착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출발어는 그 나라 외국어 불어면 불어가 출발어겠죠? 불어서적이다 그러면 출발어. 도착어는 뭐예요? 도착어는 우리나라 언어. 불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둘 다 잘하는 학자들이 번역해놓은 거는 가독성이 엄청 뛰어나고 잘 읽혀요. 제가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생텍쥐페리 책을 다 읽었어요. 인간의 대지, 남방우평기, 뭐 야간비행 다 읽었어요. 뭔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받으면서 화장실에 처박혀갖고 읽었어요. 시간 때우느라고. 뽀록나네 강의받았다니까. 근데요 나이 50 넘어서 다시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야, 생텍쥐페리라는 작가는 왜 대문호라 그러는지 위대한 작가라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비유와 은유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제가 야간비행을 읽고 완전 뿅 갔어요. 생텍쥐페리 야간비행 읽고. 옛날에 30년 전에 번역했던 책 읽고 인간의 돼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만 연애편지 쓸 때 써먹으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는 외웠어요. 그냥 거의 외웠어요. 연애편지 쓸 때 써먹기 좋잖아요. 애니 프롬의 뭐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이런 책 문장 밑줄 쳐고 외우고 그랬잖아요. 연애편지 써먹을 때 쓰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시 고전을 읽으면요. 민음사인데서 나오는 시리즈로 나오는 고전을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이게 왜 좋은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번역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남몰래 적어놓은 책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자, 저 옆으로 좀 샜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인문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의 의미 첫 번째는 아까 했죠? 전 시간에 인문학은 질문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 이게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 앞 페이지는 시민인문학의 탄생 과정 이런 걸 좀 옮겨놨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쭉 보시고요. 이 페이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인문학이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인문학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명색이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지. 근데 다른 건 잘 알면서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경이 나니까 이런 말을 만들어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냐. 만약 속고만 살았나. 그죠? 10길. 한 길은 단위가 뭐예요? 한 길. 10길이면 길이 10배라는 얘기네. 길. 한 길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사람 키. 10길 물속이라는 얘기는 사람 키 10배나 되는 깊은 물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잖아요. 숨도 못 쉬는데 거기 10길이나 되는 물길 속에 뭐하러 들어가? 그죠?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갈 시간이 있걸랑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애들 속생각하고 잔소리만 하면 애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 화상 하지 말고 남편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아내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다른 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거.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인문학이지. 그리고 남의 마음속에만 혼자 들어다니지 말고 내 마음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인문학적 소통이에요. 이게 인문학적 소통.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꽉 닫고 살아.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알려고 하지 않아. 영어로 우리 저 영어 좋아하시는 선생님 영어로 나는 당신을 압니다. 영어로 뭐예요? 응?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널 알아. 뭐예요 영어로? 응? 응? I know you 또는 I see you. 그죠? 네. I know you, I see you는 같은 말이에요. 눈으로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원피스 색깔이 참 복방색인가요? 무슨 색인가 참 예쁘네요. 이거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선생님 안경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는 걸 know. I know you. 유럽에서는 I see you라고 그래요. see you. 그죠?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근데요, 이것 대신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understand you. I understand you. 따라서 I understand you. 이게 비로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봐서 아는 거잖아요. understand는 뭐예요? 또 상대를 이해한다는 얘기. 이해한다는 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언더는 무슨 뜻이에요?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스탠드로 선다는 거죠. 선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도지사다. 위에서 굴림하면 몰라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언더스탠드는 말은 굉장히 향기로운 말이죠. 아래에 선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더 낮은 자세로 선다는 얘기. 낮은 자세.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따라서 I understand you. 네, understand you 뜻을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내가 선배다, 나이 더 많다. 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겠다. 그죠? 영어,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 줄 알아서 학교 다닐 때는. 그죠? 선생님들이 하도 강조를 하니까. 국영수에서. 그 사회 나오면 국영수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사회 나오니까 혹시 미적분 문제 못 풀어갖고 뭐 곤란한 일 겪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영어 영장 못해가지고 뭐 살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땐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놈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게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열받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즐겁고 이것 때문에 보람도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랑 다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내가 키운 자식이 잘 되면 보람도 느껴지잖아요. 결국 내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는 주체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데서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순간 행복해지겠죠.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나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오죠. 로또를 막 당첨되면 사람을 잃잖아요. 이웃에 못 살아요. 돈 꺼달라고 할까봐. 춘천에 어떤 경찰관이 400 몇십억인가 당첨되고 나서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 저기 도곡동에 타워팰리스인가 걸로 이사 왔는데 그 타워팰리스 소문이야. 쟤네 집 로또래. 더 이상 살 수가 없대.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살 수가 없어. 다시 한국 왔어. 지금 다 까먹었대. 이웃도 잃고 동료도 잃고 사람 다 잃고.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사람 때문에. 혼자 사는 거라면 독거 어르신들 보세요. 의욕이 없잖아요. 먹는 것도 의욕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사람 때문에 사는 거네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20세기는 돈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IMF 겪고 나서 허무해졌잖아요. 아, 돈이 아니었구나. 21세기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거는 뭐라고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어떤 존재는 일단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 막스 밀러가 쓴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스 밀러가 이렇게 써요. 우리는 태어나서 참 많은 걸 배운다. 말하는 걸 배우고, 노래하는 걸 배우고, 걷는 걸 배우고, 뛰는 걸 배우고, 그죠? 우는 걸 배우고, 참 많은 걸 배우는데 딱 하나 못 배우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랑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자기가 먹고 자기가 답하죠. 사랑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태어난 것조차도 사랑의 결과이고 태어날 때 이미 몸에 마음에 머릿속에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 동등해. 모두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 내가 사랑 덩어리라는 걸 몰라. 내가 이미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정신 속에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면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조금만 베풀면 세상이 얼마나 향기로워지겠어요. 그죠? 장미가요. 장미꽃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향기를 다 내뿜는 정확하게 12시간이 걸린대요. 장미를 꺾어서 집에 갖다 놓으면 12시간 동안 향기가 나는 거죠. 사람의 향기는 언제 몇 시간 날까요? 죽기 전까지 영원히 나는 게 사람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그 향기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바보들이. 마음을 딱 닫고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꾹꾹 살고 있어. 나만 닫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갑박해지는 거예요. 열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푸세요. 이웃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인문학 강의하는 저한테. 질문하고 대답도 좀 하고. 그죠?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랑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다시도. 그러면 행복해져요. 마음이라도 조금이다. 또 하나,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결핍의 존재예요. 결핍.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한 게 많은 존재예요. 인류의 역사를 결핍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곧 수없이 많은 결핍을 극복해온 과정이에요. 수많은 결핍들을 극복해왔어요. 맹수들에 비해서 힘이 약해.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었어요. 밤에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죠? 이렇게. 먼 길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수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결핍. 치타는 잘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리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죠? 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핍들을 하나하나 극복해오면서 살아왔어요. 결핍을 가진 존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결핍이 많다 보니까 완벽한 거를 동경하고 추구할 것 같잖아요. 완벽한 걸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말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우리의 결핍의 존재라는지 동일시 나하고 비슷한 존재, 다시 말해 결핍이 있는 사람 혹은 대상을 봤을 때 더 끌려. 이게 곳곳에서 증명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진 등장인물이 있어요. 부잣집인데다가 능력도 좋아, 공부도 잘해, 판검사야, 회사 임원이야. 그런 놈들은 10중 8구는 악당이에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애들은 반드시 악당 혹은 악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주인공은 공부도 잘해, 잘생겨서 똑똑해, 심지어 착해. 그죠? 근데 가난해.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주인공한테 더 연민이 가는 거예요. 의학 드라마를 만든다. 저보고 의학 드라마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예요. 공식은 이거예요. 의학 드라마니까 의사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동료 의사들이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주인공만 지방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들이 주인공을 보고 손가락질 할까요? 쟤 못난 놈 그럴까요? 아니, 더 연민이 생겨요. 저 잘난 동료 나쁜 놈들, 저 지익만 밝히는 의사놈들.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철회를 하고, 그죠? 네.
자기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이 더 와닿잖아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결핍된 것에 더 크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그런 상태로 현현하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고 계시죠? 십자가 못 박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결핍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볼 때마다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분의 결핍된 모습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죠? 네. 어린 양이 되고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가 훌륭하고 멋있고 권위적에서가 아니라 결핍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측은지심이라는 말로 아니, 측은지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동경해요? 동종해요? 절대 아니에요.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결핍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처님도 얘기할게요.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님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모든 그 자기 권한을 다 뿌리치고 고행길에 나서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고행하고 계신 거죠. 108번뇌. 우리 인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스스로 짊어지고 고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 불상 앞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 고행의 길에 나섰던 그 부처님의 정신, 마음, 여기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혹시 부처님께서 해탈하셨다면 그 해탈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린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공통점은 뭐 여러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거대 종교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그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앞에 계신 그 결핍된 모습, 거기 우리는 더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더 사랑스럽죠. 그 결핍이 우리를 마음을 끄는 거예요. 사랑의 구도도 그래요. 잘 나가는 권력자 집안의 아들하고 부잣집 재벌 2세의 딸하고 사랑을 나눈다? 재밌겠어요? 잘나서 정말 믿기 잘 살아나. 근데 우리한테 마음을 끄는 사랑 이야기는 뭐예요? 두 남녀가 사랑해. 근데 해필이면 왼수 집안의 아들딸이야. 그럼 관심이 생기죠? 로미오와 줄리엣.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리메이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니까. 사또 아들이 해필이면 기생 딸을 사랑해. 몇백 년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리메이크가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결핍이라고 그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끄는 거거든요. 그 결핍은 우리가 결핍이 존재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타자와 시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싸 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사람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인문학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뭐였죠? 인문학은 뭐라고요? 질문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 인문학 정의는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사람을 알기. 우리가 사람인데 명색이 유학하니까 조그마한 생각하고 싶어지네. 명색이 우리가 사람인데 많은 건 몰라도 사람은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람도 모르면 그게 사람의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요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요. 그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이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서 다가갈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제가 봤어요. 제가 어공생활 했어요. 잠시 저 군포시청에서 3년 동안 홍보기획팀장을 했는데요. 계약직 공무원. 홍보계장이죠. 홍보계장. 이렇게 늘 공무원 시험은 늘 공무원 되는 사람들 늘공. 이게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 되는 사람 줄여서 어공이라고 해요.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구급시험, 공무원 구급시험 보고 들어오는 15. 2명이 들어왔어요. 저희까지 2명이 왔는데. 저도 계장이지만 다른 동료 계장들인데 한 계장은 남자인데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 친구. 신입 직원들 불러놓고 거의 군대처럼 열중지를 차려시키고 너 임마 앞으로 똑바로 해야 돼. 시키도 어영부영 혼날 줄 알아?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 구급 15로 온 친구들이 그 계장 근처를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근데 여자 계장이 한 명 있어요. 여자 계장이. 6급.
그러니까 제가 그자면 신입 직원한테 일단 말을 안 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아이고 우리 딸 생각나네. 그러면서 그 공무원이 새로 오는 애들 뭘 모르잖아요. 일로 줘봐, 일로 줘봐. 내가 해줄게, 내가. 아이고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못하는 거지 뭐. 내가 대신해줄게. 그러니까 새로운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육국 계장님이 대신해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계장님이 막 써주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국국공무원이 쳐다보고 있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시킨 거잖아요. 높은 사람은. 미안하니까 할 일 없어. 뭐 하는지 아서 그 옆에 서서 저는요 이남 일녀의 둘째고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니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본 거는요.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좀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험을 봤어요. 아니 물어봤냐고 언제? 아 누가 물어봤어요? 옆에서 줄줄줄 자기 얘기를 해. 이 계장님이 겸손하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정감이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이 계장님은 권위적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도 이 계장님은 그 신입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권위적이 죄송합니다. 권위적인 사람을 갑자기 만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아, 그래서 언더스탠드란 말이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적나라하게 제가 느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문학의 정의. 세 번째 인문학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뭐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렇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리버럴 아츠. 리버럴 아츠.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뭐에서 온 거죠? 리버티에서 온 거죠. 리버티. 영어에 자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프리덤하고 리버티 두 개가 있죠. 이게 두 개 다 자유예요. 그죠? 네. 프리덤. 프리덤과 리버티. 이 프리덤을 도움이 있잖아. DOM. 이건 신이라는 뜻, 신.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신은 내가 그 신을 믿는다고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같이 함께 믿는 거죠. 쉐어하는 거죠. 쉐어. 같이 공동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들어간 단어는 다 신과 관련된 단어. 자, 무슨 뜻이죠? 컨도미니엄 무슨 뜻이죠? 공동 소유주택. 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메인. 컴퓨터에 도메인 있죠. 도메인. 분야, 영역. 이건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도메인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 카피라이트라 걔들 카피라이트.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이 카피레프트. 오픈소스 운동. 정보 공유 운동. 옛날 소리바다 이거 음악 팔아먹고 돈 받았잖아요. 니네 왜 돈 받냐? 이거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거는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 벌어졌죠. 그 도메인이라는 뜻도 거기에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돔이 들어가는 단어는 신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영어에서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는데 둘 다 자유라는 뜻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프리덤은 어떤 자유냐면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뭐 구속됐던 사람이 석방이 됐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거죠. 프리덤을 얻은 거예요. 1차 자유 또는 기본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고요.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 반면에 리버티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대통령 선거 때 1번이냐 2번을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의 자유. 보다 적극적인 자유예요. 리버티. 적극적인 자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계급이 두 개가 있었어요. 크게 둘로 대분류하면 둘로 나눠져요. 자유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인, 다시 말해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인의 근대적 의미가 시민이잖아요. 같은 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게 자격이 필요했어요. 자격. 그 자유인이 되기 위한 자격, 그게 리버럴 아트예요. 아트는 지금 우리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기술이라는 뜻을 더 많이 써요. 기술.
리버럴, 자유를 얻기 위한 기술. 이걸 리버럴 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기술은 뭐냐? 최소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 소양, 기본 소양. 이거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 말고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명색이 대학식이나 들어왔으면 전공도 중요하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지. 예술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양 과목이 교양 필수 들어야 되잖아요. 교양 필수, 교양 과목,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이게 바로 리버럴 아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이게 인문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설문조사 한번 나는 자유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노예? 그때부터 안 되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야. 다 자유인이잖아요, 다. 자유인 맞아요, 진짜? 저는 자유인인 것 같기도 하고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밥벌이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은 끊임없이 치킨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자유인이 맞나? 네. 선택적 노예. 선택적 노예. 노예를 선택하진 않았을 텐데. 조금 전에 네. 아이들한테 뭘 해줘 받쳐줄 때 노예 생활을 노예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나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적 삶을 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웃기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자유인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이 수없이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할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생각할 줄 알아요. 두 번째 기술은 뭐냐?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할 줄 알아요. 분석할 줄 알아요. 판단하고 분석할 줄 알아요. 근데 기왕이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야 논의가 활발해지고 생각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술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기술서부터 우리나라는 걸려. 국민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특정인의 판단에다가 내맡겨. 특정인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그걸 일명 빠문화라고 빠. 문빠, 박빠, 정빠, 뭐 요즘 명빠, 뭐 놈의 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종교화되는 게 신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도 틀려요 가끔. 그죠? 가끔이 아니라 신도 뭐 정확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믿을 때 일단 자기 자신부터 믿어야 되는데 남에게 의존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워. 자기 판단은 없고 그냥 누군가 판단한 거 무조건 추종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명 파시즘이 아니라 빠시즘이라는 빠시즘. 빠들이 판치는 세상.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걸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스스로 판단,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을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그 세 번째 기술이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표현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말의 시대와 글의 시대가 끊임없이 교차해요. 1980년대, 90년대는 말의 시대였어요. 그때 누군가 앞장서서 말을 하면 무르르 사람들 따라다녔어요. 백분토론, 심야토론에 누가 나와서 말을 누가 더 잘했냐? 유시민이 잘했냐? 노회찬이 잘했냐? 뭐 송준표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그게 다음날 화제가 될 정도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그죠?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거 와르르 그냥 영향을 미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는 글이에요. 글. SNS. 인후무기에 지배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다 쓴 글. 우리는 아무리 지긋지긋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읽으면서 살았던 인류는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뭔가를 읽기 시작해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뭔가를 끊임없이 읽다가 자잖아요.
잠들으려고 했다가 또 궁금해하고 또 다시 열어서 보고 누가 메시지 온 거 없나? 누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나? 이거 보면 살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는, 그만큼 많이 읽는다는 얘기예요. 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읽기만 해요? 쓰기도 해요. 누구나 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을 거고, 그죠? 트위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블로그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카카오 스토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어딘가에 밴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끊임없이 뭔가를 써요. 그리고 그 쓴 거를 항상 들여다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이 지배하는 시대, 글이 시대. 사실은 이것도 한물간 얘기예요. 이제는 글이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로 갔어요. 유튜브.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 그죠? 그러니까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왔다가 지금 다시 영상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영상은 글이 바탕이 돼야 올바른 영상이 되죠. 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영상은 그 보수 꼴통들 그 막 억소리 하는 뭐 빨갱이 공산당 얘기만 떠드는 그런 하등 쓰잘거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영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근거가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고 학문적 근거가 있는 유튜브를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어찌됐건 말로 혹은 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게 인문학적 소양이다. 우리가 이 자유인은 저절로 거저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따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조금 머리 희끗희끗했다고 해서 뭐 내 여생을 여생 아니에요.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누구나 다. 그죠? 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적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인문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수시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인문학적 삶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약속한 대로 딱 에티튜드 세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인문학의 정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인문학은 뭐라고요? 질문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 인문학은 뭐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다. 세 번째 인문학은 뭐예요? 리버럴 아트.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인문학이다. 자유인으로 노예가 아닌 삶을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소양.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엔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남문화원에서 글쓰기 강좌를 만들어서 저보고 8주 동안 와서 글쓰기 강좌를 하라 그러면 할 용의가 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없네. 예산이 없네. 네. 여러분들한테 돈 내는 걸 수는 없고 그죠? 관장님?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하자 그래놓고 또 부르면 안 오고 수강 내고도 할 수 있어요? 네. 하면 재밌어요. 왜냐면 8주를 한다나 3주는 제가 강의를 해요. 글쓰기 기초. 4주차부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과제를 걷어서 저 앞에다 띄워. 그리고 공개 첨삭을 해. 이 문장은 틀렸고 이 문장은 너무 수식이 과다하고 이 문장은 비문이고 오문이고 이렇게 지어나가면 제목하고 글쓴이 이름만 나와. 가끔 제목도 엉뚱하게 지우는 사람 있으면 제목도 지워. 그럼 글쓴이 자기 이름 세 글자만 나와. 다 지우면. 눈물 끌고 쏙 빼는 거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 어떤 효과가 있냐. 두 번째 내는 과제는 완전히 달라진 과제를 해요. 당신 안 당하려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잖아요. 글쓰기 능력이 일취월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렇게 공개 첨삭을 하면 효과가 뭐냐면 내 글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의 구성은 잘 짜. 근데 표현이 못 따라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표현력이 안 돼. 문장력이 안 돼. 어떤 분은 맞춤법 체계를 너무 몰라. 기초가 너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읍니다 쓰는 분도 있고 습니다 대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은 참 문장 표현은 참 좋은데 어디서 베껴온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베껴왔지.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글 평상시 많이 안 써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문장이 너무 길어. 세 줄 내 중에 한 번.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 또 글을 자주 안 쓰는 사람들의 특성,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결론이 항상 개몽적.
결론은 나는 이제부터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다. 난 이제부터 책을 열심히 읽겠다. 난 이제부터 운동을 하나만한 결론. 옳은 말로 글을 끝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그걸 버려야 돼. 하나만한 결론을 내는 게 자기식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3주 동안 4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강의 필요 없어. 오면 딱 가져 낸 대로 딱딱딱 올려서 우리 선생님 한번 눈물콧물 쓱 빼고 그 뒤에 선생님 눈물콧물 쏙 빼고 한번 들어가면서 다 같이 나가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공모전 단둘이 이렇게 하면 저도 틀린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하다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 예 하고 저를 놀려. 그거 아닌데 하고 놀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다 떠나서 이 동료들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몰랐던 거를 글에는 솔직해지거든. 그잖아요. 그럼 서로 동료들 간에 돈독해질 수도 있고 또 서로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무엇보다도 글쓰기 능력이 쭉쭉 늘죠. 어디 가서 글쓰기 강좌 배워봐요. 그렇게 안 돼. 근데 이렇게 공개 첨삭을 해가면서 그게 문창과식 교육 방식이에요. 사실 문창. 대학의 문창과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마치 뭐 관장님한테 뭐 예산 만들라고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강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참고하세요 선생님. 아시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